축하드려요. 신분증이랑 당첨용지 저에게 주시겠어요? 용지 뒷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88년생, 29살 김태평. 잠시 후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습니다. 세금 33%를 떼고 18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자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비굴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은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6년 7월의 어느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9년이 지난 2025년 봄, 용산구 한남동.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낡은 빌라들이 하나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육중한 쇠 발톱이 벽을 뚫고 지붕을 무너뜨리다 지하실 바닥을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기계가 멈췄습니다. 수상한 물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로 봉인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이 깨지며 드러난 것은 사람의 뼈 조각이었습니다. 즉시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9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직후 실종된 남자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2016년 7월 서울이었습니다. 농협은행 창구를 나서는 김태평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쉽게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8억 4천만 원. 숫자를 보고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김태평.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부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큰 불편 없이 누리며 자랐습니다. 키도 훤칠했고 외모도 반듯했습니다. 공부도 나름 곧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장래가 밝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태평 본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7살이 되던 2015년 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 골목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던 대만 카스테라였습니다. 계란을 듬뿍 넣고 기름에 촉촉하게 구워낸 대만식 카스테라는 그야말로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하루 매출 수백만 원이라는 말이 떠돌았고 너도 나도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태평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초기 자본을 끌어왔습니다. 이태원 대로변 목 좋은 자리에 넓게 매장을 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도 함께 파는 대형 카페 형태였습니다. 인테리어에만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작부터 제법 규모 있게 차렸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왔고 주말엔 줄도 섰습니다. 태평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2016년 초 한 방송 프로그램이 대만 카스테라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반죽에 식용유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전국의 대만 카스테라 매장들이 동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평의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야 했고 임대료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카페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2016년 봄,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빚 8억 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번 왔습니다. 새벽 2시에도 울렸고 아침 6시에도 울렸습니다. 한남동 오래된 낡은 빌라로 이사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더 이상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18억 원의 빚. 그 숫자를 꺼내는 순간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굳어질지 눈에 선했습니다. 태평은 혼자 버텼습니다. 아니, 버티는 척을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으면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날이 쌓여가는 빚과 이자, 독촉 전화. 제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태평은 그것을 매일 밤 삼켰습니다. 그래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행운의 여신이라도 찾아온 걸까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겁니다. 지난주 서울 용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 한 장이 팔렸고 그 번호가 그 주 1등에 당첨됐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아본다며 너도 나도 그 판매점으로 몰렸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수령액 18억 4천만 원. 김태평은 그 복권을 들고 농협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를 내밀자 직원이 웃으면서 작게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런 큰 돈을 처음 받아보니 심장의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당첨을 받은 날, 태평은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본인이 로또 1등 당첨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친구에게도. 조용히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한 푼도 통장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에 오른 기록만이 남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김태평과 연락이 되질 않자 김태평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은 김태평의 본가 가족들에게까지 찾아갔고 가족들도 김태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 김태평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들은 그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8억 원의 빚, 그리고 18억 원의 당첨금. 형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자발적 실종. 빚쟁이를 피해 도망간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들과 가족들은 먼 타국으로 떠난 그를 찾을 수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태평은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일대는 오래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남 뉴타운. 수십 년 된 낡은 빌라와 골목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날도 굴착기 한 대가 4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굴착기가 벽을 밀어냈습니다.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바닥으로 쇠 발톱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작업이 멈췄습니다. 기사가 굴착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흙 속에서 부서진 검은 캐리어가 보였습니다. 깨진 틈 사이로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같았습니다. 아니, 손가락 뼈였습니다. 기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이재혁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 강력팀, 41살. 20년 가까이 강력 사건을 다뤄온 형사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감식반이 이미 바닥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시멘트를 걷어낸 자리 아래로 백골이 드러났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몸을 낮춰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멘트 두께가 20cm가 넘었습니다. 누군가 공을 들여 봉인한 흔적이었습니다. 뼈는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였고 감식반장은 최소 7년 이상 묻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옷은 사가서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식반원 한 명이 뼛가루 사이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안경이었습니다. 두꺼운 렌즈가 달린 뿔테 안경. 렌즈 한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쓰고 있었을 안경.
형사는 안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증거 봉투에 담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혁 형사는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빌라 등기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16년까지 세입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실이었습니다. 세입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평. 경찰청 데이터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2016년 실종 신고 기록이 떴습니다. 빚을 피해 필리핀으로 도망간 남자. 자발적 실종 처리. 미제 실종 사건 종결. 형사는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형사는 기다리는 동안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김태평일 것이라고. 범인이 김태평을 처리한 뒤 시신을 지하실에 유기하고 그의 여권을 훔쳐서 필리핀으로 떠난 것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실종 신고 시점을 되짚어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7월 김태평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담당 형사는 박성근이었습니다. 용산경찰서 수사과의 인물로 경력 18년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실종 신고 기록을 검토하자마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8억 원의 빚, 18억 원의 로또 당첨금 수령, 그리고 이틀 뒤 필리핀 마닐라행 출국 기록. 형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전형적인 야반도주입니다. 수사는 자발적 실종 방향으로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 강호준의 이름이었습니다. 강호준은 김태평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인물이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는 조건이었습니다. 태평이 사라지기 사흘 전 강호준은 태평에게 마지막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호준의 지인이 경찰에 제보를 넣었습니다. 강호준이 술자리에서 내가 그 새끼 손 좀 보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호준을 소환했습니다. 강호준은 당당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사가 실종 전후 행적을 추궁하자 강호준은 결국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빚 독촉 과정에서 흔히 하는 허세성 발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바이도 확인됐습니다. 태평이 사라진 날 밤, 강호준은 수원에서 다른 채무자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셋이나 됐습니다. 강호준은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수사는 다시 자발적 실종으로 기울었습니다. 박성근 형사는 혹시 몰라 김태평의 빌라를 한 차례 더 들여다봤습니다. 반지하 자취방은 썰렁했습니다. 옷가지 일부가 사라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권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준비를 하고 나간 게 분명했습니다. 방 구석에는 노트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망간 사람의 컴퓨터를 열어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당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북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당시 김태평 빌라가 있던 골목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큰 길에서 꺾어져 들어오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통신 기록은 출국 이틀 전 이후로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하실을 뜯어볼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6년 가을,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습니다. 2016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김태평의 이름은 빠르게 잊혔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까지 쫓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법적으로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강호준은 3억 원을 날렸다며 욕을 했지만 결국 다른 채무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김태평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사정을 했습니다. 아들을 찾아달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것 아니겠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자발적 실종이라고, 성인이 스스로 나간 것이라고. 어머니는 한동안 아들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그마저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대줬다가
8억 원의 빚만 남겼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한테 더 엄하게 했어야 했다고, 사업을 말렸어야 했다고 되뇌었습니다. 분노와 걱정과 자책이 뒤섞인 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7년이 됐고 2018년이 됐습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9번 바뀌는 동안 김태평의 이름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남동 그 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실인 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건물주도 나이가 들었고 세를 놓으려는 노력도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한남뉴타운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재개발을 위한 이주 때문에 그 구역의 빈집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곧 철거될 건물이라는 말이 돌자 그 누구도 그 빌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시멘트 바닥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굴착기가 그 바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재혁 형사는 국과수에서 보내온 감정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당연히 김태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빌라에 살던 사람이 김태평이었고 지하실도 그의 건물이었으니 다른 가능성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형사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처음 닿은 건 신원 확인 여부였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진영.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결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발견된 사체 6월 당사자는 박진영과 일치. 2016년 7월 실종 신고 접수. 당시 29살. 형사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김태평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김태평의 집 지하실에서 김태평이 아닌 사람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멘트로 두껍게 봉인된 채로. 그렇다면 김태평은 어디 있는가? 왜 그의 집 지하실에 다른 사람이 묻혀 있는가? 그리고 박진영은 누구인가? 형사는 박진영이 실종신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6년 7월 김태평의 실종신고와 불과 며칠 차이였습니다.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박진영이 누구인지 형사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영, 1988년생,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박인수는 공장 일용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수님은 동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진영이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상에는 늘 뭔가 있었고 명절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진영은 그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진영은 특별한 구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보통이었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두꺼운 렌즈에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남 험담을 하지 않았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가끔 걱정됐습니다. 세상이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영은 서울의 작은 사립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부모님이 허리를 졸라매며 등록금을 댔습니다. 진영은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방학 때마다 내려가면 아버지 손이 더 굵어져 있었고 어머니 허리가 더 굽어져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아 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시 준비생이라는 특성상 사람 만날 일이 많지 않았고 원래도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김태평이었습니다. 태평은 진영과 정반대였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도 반듯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말도 잘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태평이는 늘 무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진영은 그런 태평이 옆에 서면 괜히 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은 진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자주 사줬고 힘들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진영은 그게 늘 고마웠습니다. 잘난 친구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태평이의 사업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진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빈털터리였습니다. 2016년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진영은 태평이네 동네에 놀러왔다가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다가 문득 로또 용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손이 갔는지 진영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번호는 별 생각 없이 골랐습니다. 부모님 생년월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했습니다. 그 번호가 그 주 토요일 밤 1등에 당첨됐습니다. 당첨금 18억 4천만 원. 진영은 처음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방에서 당첨 번호를 대조해보고 또 대조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영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울 엄마 호강시켜줄게. 어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영은 웃으면서 나중에 말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넘겼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진영은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진영은 이 사실을 딱 한 사람에게만 알렸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자랑스러운 친구, 김태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또 1등이 됐다고 18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태평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영은 그 침묵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한편 이재혁 형사는 박진영의 실종 신고 파일을 뒤지다가 한 통의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직전 진영이 어머니에게 건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울 엄마 호강시켜줄게. 형사는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영이 꿈꿨던 그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박진영의 어머니 이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이수님은 이른이 가까운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형사를 보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9년 만에 찾아온 경찰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작은 협탁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진영이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진 앞에 매일 아침 물 한 잔을 놓는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아들 박진영임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다 작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전화에서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9년 동안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이수님은 아들이 실종된 뒤 한 번도 그 방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고등학교 때 쓰던 책상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열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진영이 서울로 올라간 뒤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춥지는 않냐고, 몸은 괜찮냐고. 진영은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진영이의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처음 1년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나왔냐고, 혹시 소식이 있냐고.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없다고. 기다려달라고.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해 겨울, 아버지 박인수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 손을 잡으며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진영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아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고 나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장 일은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나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들다는 생각보다 진영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애는 늘 부모 걱정을 먼저 했으니까요. 진영 생일이 돌아오면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한 그릇. 먹는 사람 없이. 혹시나 아들이 오면 먹이려고. 9년 동안 그랬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퍼지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형사가 찾아온 날, 어머니는 식당 일을 마치고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앞치마를 아직 벗지 못한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형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박진영임이 확인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다 작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신음도 아닌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진영이가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9년 만에 돌아와줬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형사는 고개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혁 형사는 박진영의 파일을 덮고 김태평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두 사람, 대학교 동기, 실종 시기가 불과 며칠 차이. 한 사람의 집 지하실에서 다른 사람의 시체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수첩에 두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 선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게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형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농협은행 수령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7월 로또 1등 당첨금 수령자는 김태평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로또 복권은 실물만 있으면 누구든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복권을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진짜 구매자가 따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당첨 복권이 판매된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사장이 2번 바뀐 상태였지만 당시 판매 기록이 본사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결제 기록은 10년까지 보존되기에 다행히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2시 17분 복권 한 장이 판매됐습니다.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 구매였습니다. 구매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김태평이 살던 한남동 빌라에서 도보로 7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 살던 마포구 고시원에서는 버스로 40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진영이 그 편의점까지 찾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형사는 진영의 이동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진영의 교통카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복권 판매 당일, 진영은 마포구에서 이태원행 버스를 탔습니다. 하차 기록은 이태원역 근처였습니다. 진영이 그날 이태원에 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슨 이유로 왔을까요? 형사는 다시 파일을 뒤졌습니다. 진영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김태평에게서 진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진영은 그 전화를 받고 이태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복권을 샀습니다. 형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태평이 진영을 이태원으로 불렀다. 그날 진영이 로또를 샀다.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그리고 태평이 그 당첨금을 수령했다. 그 다음은 이태원 일대 술집 카드 결제 기록이었습니다. 카드 기록은
최소 10년 이상 보존되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진영 실종 전날 밤 김태평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뽑았습니다.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서 밤 10시 22분에 결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두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한 양이었습니다. 태평이 진영을 불러내 술을 마셨다는 것이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은 시멘트였습니다. 형사는 당시 김태평의 빌라 쓰레기통 안에서 시멘트 구입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찢겨져 있어서 판매처와 날짜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형사는 한남동 일대에 있는 시멘트 가게들을 돌았습니다. 2016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시멘트를 대량 구매한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세 번째 들른 가게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70대 노인 점주가 카드 전표 묶음을 한참 뒤지다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16년 6월 말 시멘트 포대 12개와 생석회 구매 기록이었습니다. 결제자는 김태평이었습니다. 노인 점주는 기억도 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혼자 다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무거운데 도와줄까 했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형사는 전표를 증거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박성근 형사가 그냥 지나쳤던 김태평의 노트북. 당시 빌라에서 수거돼 경찰서 창고 어딘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재혁 형사는 수소문 끝에 그 노트북을 찾아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6월 말 누군가 이 컴퓨터로 검색한 기록들이 복원됐습니다. 해외에서 돈 찾는 법, 비트코인 익명거래, 필리핀 장기 체류 비자, 가명으로 해외 생활, 시멘트 굽는 시간, 마지막 검색어를 확인하는 순간 형사는 손이 멈췄습니다. 시멘트 굽는 시간, 그 검색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태평. 하지만 그는 9년째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재혁 형사는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칠판에 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진영, 김태평,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들을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 시멘트 구매 전표, 컴퓨터 검색 기록, 교통카드 이동 내역, 안경의 DNA. 팀원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형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김태평을 잡아야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먼저 복선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시멘트집 카드 전표에는 시멘트 12포대와 생석회가 찍혀 있었습니다. 생석회는 부패를 촉진하고 냄새를 억제하는 데 쓰입니다. 태평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 한 가지 실수가 9년 뒤 그를 옥죄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기록도 다시 펼쳤습니다. 태평은 실종 한 달 전부터 수면제 처방량이 늘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 악화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면제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영의 술잔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검색 기록 중 마지막 항목. 시멘트 굽는 시간. 그 검색이 이루어진 날짜는 진영이 실종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태평은 이미 그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안경이었습니다. 지하실 백골 옆에서 발견된 두꺼운 뿔테 안경. 진영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안경을 썼습니다. 코받침에서 박진영이 DNA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김태평의 DNA였습니다. 태평은 진영을 묻으면서 안경을 벗을 것입니다. 아니면 수면제에 잠든 진영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만졌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안경 하나가 9년 뒤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형사는 이제 김태평을 찾아야 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신청했습니다. 김태평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이민국에 직접 공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6년 7월 마닐라 입국 기록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 행적이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단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태평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는 60 중반이 된 여성이었습니다. 형사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자 눈을 피했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적 있냐고.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19년에 한 번, 2022년에 한 번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짧은 통화였고 잘 지내고 있다고만 했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했더니 아직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애가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살아만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는 두 통화의 발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모두 선불 유심 번호였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2022년 전화의 국가 코드, 필리핀 마닐라 지역 번호였습니다. 9년이 지났어도 태평은 여전히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필리핀 이민국에 수색 범위를 마닐라로 좁혀달라고 재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형사는 초조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의 어머니 이수님이 협탁 위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두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필리핀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 연장을 신청한 한국인 남성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김태평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 서류상 이름은 김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그날 오후 마닐라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2025년 5월 필리핀 마닐라였습니다. 이재혁 형사는 필리핀 경찰 3명과 함께 마닐라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밀집 지역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2층짜리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형사는 땀을 닦으며 건물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4번지. 여기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먼저 계단을 올랐습니다. 형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2층 복도 끝 문 앞에 섰습니다. 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느린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8살. 9년 전 사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꺼졌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경찰 제복을 보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재혁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평 씨 맞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숲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9년 만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형사는 김태평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평은 한참 동안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형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시멘트 구매 전표, 컴퓨터 검색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안경의 DNA 감정 결과. 태평은 서류들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태평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자백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6년 6월 진영에게서 로또 당첨 소식을 들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평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8억. 자신에게는 8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왔습니다. 잠을 자려면 수면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진영이 18억을 쥐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영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겠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진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자기는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다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태평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태평은 진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당첨 축하해준다고 이태원에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진영은 기꺼이 나왔습니다. 둘은 이태원 호프집에서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진영은 해맑게 웃으며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보러 다녀야겠다고,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골라야겠다고 했습니다. 태평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잔인한 계획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1차가 끝나고 태평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2차 하자고, 좋은 술 있다고. 진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태평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태평은 진영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약은 물에 타기 쉽도록 가루로 부셔놨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진영의 잔에 털어넣었습니다. 진영은 돌아와 술을 마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눈꺼풀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소파에 기대더니 이내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태평은 진영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감긴 눈이 보였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믿는 친구 집에서 편안하게 잠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는 진영의 표정을 보며 태평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태평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진영의 목에 손을 감았습니다. 빠르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오래 걸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영은 버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수면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잠든 채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태평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진영의 지갑에서 로또 복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실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삽질 소리가 새벽의 골목을 채웠습니다. 다행히 낡은 건물이라 지하실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빌라에는 지금 세입자들이 살지 않고 공실인 상태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작업하기는 수월했습니다. 진영을 검은 트렁크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생석회를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트렁크 안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 위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삽으로 22번 떠서 부었습니다. 두께가 20cm를 넘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작업이 끝났습니다. 태평은 시멘트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이틀 뒤 농협은행으로 가서 복권을 수령했습니다. 18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열심히 검색한 결과 해외로 쉽게 돈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마닐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 뒤로 9년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진영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해맑게 웃는 진영이. 매일 밤이었습니다. 잡혀서 다행입니다. 태평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된 김태평의 재판은 2025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 한쪽에 진영이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인수는 굵은 손마디로 아들 사진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어색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어머니 이수님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피고인석의 태평을 바라봤습니다. 검사는 계획적 살인, 사체 유기, 사기 수령 혐의를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태평의 변호사는 자백과 반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최종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5년.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어머니 이수님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도, 집을 사드리고 싶었다는 말도, 그날 이태원으로 불려나간 것도 이날 처음으로 모두 알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 박인수는 아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 작은 눈물 방울들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피고인석의 김태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영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작은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굵은 손마디를 쉬게 해드리는 것, 어머니의 굽은 허리를 펴드리는 것, 딱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꿈이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박진영은 평생 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법을 몰랐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인지 약점인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라면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9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자신을 늘 챙겨줬던 친구였으니까요. 진영은 그날 밤 태평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부모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친구 앞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건넨 술잔을 아무 의심 없이 마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단 한 명의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진영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죽였습니다. 18억 원은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목숨을 잃었고 태평은 9년을 도망 다니다 2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두 청년의 29살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박진영의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아들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립니다. 아들이 꿈꿨던 그 집에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작은 빌라에서 허리를 굽힌 채로. 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멘트 20cm 아래에서 9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홍영웅의 사건 파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사건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